안녕하세요. 저는 제 아들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던 악마 같은 인간을 내쫓아버린 70대 여자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그 끔찍한 인간은 바로 제 며느리였는데요. 착해 보이던 그 가면 뒤에 얼마나 시커먼 속이 숨어 있었는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그럼 그 못된 인간으로 인해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남편과 결혼해 시골에서 소도 몇 마리 키우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는데 둘 다 성격이 쾌활하고 착해서 우리 집안의 복덩이였답니다. 저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증권회사에 취업했어요. 첫 출근을 하는데 정장을 갖춰 입은 그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멋있더라고요. 이야, 우리 아들이 이제 증권맨이네, 증권맨. 정장 입은 게 너무 멋있는데 우리 아들 내가 넥타이라도 한번 매줘야지. 뭐야, 오빠 넥타이 내가 매주려고 했는데. 그나저나 오빠 진짜 멋있다. 내가 우리 오빠 증권회사 취업했다고 친구들한테 다 자랑했는데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더라. 오빠 월급 받으면 한턱 쏘는 거 알지? 아들은 쑥스러워하면서 그날 첫 출근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직장을 다녔어요. 그런데 아들이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어떤 아가씨를 집에 데려오더니 저랑 남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습니다. 이 사람 뱃속에 제 아이가 있어요.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를 덜컥 임신시켰다는 말에 저와 남편은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직 사회초년생인데 벌써부터 결혼한다고 하니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예비 며느리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저희 아들도 탄탄한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둘이 열심히만 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며느리와 결혼시키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아들의 나이가 26살이고 며느리도 아직 23살밖에 안 됐을 때였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며느리가 너무 착하고 싹싹하더라고요. 하루는 둘이 저희 집에 왔는데 제가 소위 어물을 주러 가는 걸 보고 며느리가 따라 나오는 겁니다. 어머님, 저도 소위 어물 주는 거 같이 해볼래요. 저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아유, 이런 걸 뭐하러 해. 홀몸도 아니고 임산부인데 집에서 가만히 쉬어야지. 임산부도 가만히 있는 것보단 조금씩 움직여주는 게 더 좋대요. 그리고 저 원래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가만히 있으면 너무 심심하단 말이에요. 어머님, 그리고 저 이따가 상추도 따보면 안 돼요? 지난번에 고기 먹을 때 어머님이 상추 따오신 거 너무 맛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한번 해볼래요. 네? 며느린 참 애교가 많고 살가운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딸이라고 생각하고 참 많이 예뻐해 줬답니다. 몇 달이 흘러 며느린 이란성 쌍둥이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손주가 하나만 생겨도 기쁜데 동시에 둘이나 생기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딸도 애들을 너무 예뻐했어요. 아휴, 이 볼살 좀 봐. 귀여워 죽겠어. 올케 언니, 조카들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요. 내가 그래도 직장 다니는 고모인데 우리 조카들이 필요하다는 건 다 사줘야죠. 며느리는 애들이 태어난 후에도 자주 저희 집에 찾아왔답니다. 하루는 남편이랑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며느리가 몸빼바지를 입고 머리에다가 뭘 이고선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새참 드세요. 뭐야, 너 이런 것도 할 줄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집에 가서 점심 먹으려고 했는데. 에이, 집까지 가서 점심 드시려면 왔다 갔다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제가 솜씨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두부김치랑 콩국수 해왔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아참, 새참엔 이게 빠질 수 없죠. 우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막걸리. 그러자 저희 남편이 기분 좋게 껄껄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이야, 우리 며느리가 역시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만.
우리 시골 사람들은 힘들게 반일하다가도 막걸리 한 잔이면 피로가 싹 풀리는 거거든. 그나저나 우리 며느린 평생 도시에서 살았으면서 이런 건 어떻게 알았나 몰라. 그거야 TV에서 많이 봤으니까 그렇죠. 저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다음엔 더 맛있는 거 해다 드릴 테니까 기대하세요. 며느리 덕에 안 그래도 화목했던 집안에 웃음꽃이 항상 가득했답니다. 게다가 저희 손주들까지 너무 착하고 예뻤어요. 저희 손주들이 8살쯤 됐을 땐 집 근처 바닷가에 가서 다 같이 낚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낚시를 하다가 낙지를 건져 올렸는데 저희 손자가 신나서 방방 뛰더라고요. 우와, 낙지다, 낙지. 아빠, 방금 잡은 거 낙지 맞죠? 그래, 이게 바로 낙지야. 너 낙지가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아니? 낙지를 먹으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피부도 탱탱해진대. 우와,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나 낙지 많이 먹을래요. 낙지 또 잡아주세요. 네? 저희 손주들은 유난히 저희 아들을 잘 따랐어요. 게다가 저희 아들이 나온 학교를 돌아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얘들아, 여기가 아빠가 나온 초등학교야. 예전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불렀어. 지금 너희가 다니는 학교보단 시설이 안 좋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얼마나 재밌게 학교 다녔는 줄 아니? 여기가 아빠가 다녔던 학교라고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할머니가 그랬는데 아빠 어릴 때 공부도 잘했다면서요? 나 아빠 닮아서 똑똑한 사람 될 거예요. 그러자 며느리가 입을 삐쭉 내밀고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준석이 너 치사하게 아빠만 닮고 싶어? 이 엄마한테 닮고 싶은 건 하나도 없는 거야? 당연히 엄마도 닮고 싶죠. 우리 엄마도 예쁘고 상냥하고 요리도 잘하잖아요. 일찍 결혼해 아이를 낳고 사는 아들 부부가 항상 웃으며 지내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저희 며느린 손주들을 낳으면서 어린이집을 그만뒀다가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턴 어린이집을 개원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린 일을 하면서도 저희 부부를 무척이나 챙겼어요. 김장철에도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돼지고기까지 사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님, 설마 저 빼고 김장하려고 하신 거 아니죠? 자고로 김장은 가족끼리 다 같이 하고 수육까지 삶아서 먹어야 제맛이잖아요. 어머님, 저 옷 갈아입고 올 테니까 저 올 때까지 먼저 시작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며느리와 같이 깔깔 웃으며 김장도 재미있게 하고 수육도 맛있게 삶았답니다. 며느리는 수육 한 조각에 방금 한 김장김치를 돌돌 말아 제 입에 넣어주더군요. 어머님이 오늘 김장에 1등 공신이시니까 제일 먼저 드셔보세요. 아, 어때요? 맛있어요? 아유, 말해 뭐해. 얼른 너도 한 입 먹어봐라. 너야말로 1등 공신이잖니. 에이, 그건 안 되죠. 아버님도 아직 안 드셨는데 제가 어떻게 먼저 먹어요. 자, 이번엔 아버님, 아. 그날 저희 집안엔 한참이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았답니다. 며느린 저희 딸이 결혼할 때도 자기가 먼저 결혼해봤다면서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아가씨, 웨딩 촬영할 때 옆에서 도와줄 사람 필요하죠? 그때 제가 같이 가서 도와줄게요. 내가 결혼을 먼저 해보니까 웨딩드레스 입고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서 옆에서 짐도 챙겨주고 간식도 입에 하나씩 넣어줄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머, 올케 언니, 너무 고마워요. 안 그래도 제 친구들한테 부탁해봤는데 다들 그날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역시 우리 올케 언니가 최고예요. 그렇게 며느린 애들도 잘 키우고 저희 집에도 잘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손주들이 중학생이 됐을 때였어요. 제 생일이라 다 같이 저희 집에 모였는데 며느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애들이 어머님한테 드릴 선물이 있대요. 얘들아, 얼른 준비한 거 할머니한테 드려야지. 그러자 저희 손주들이 돈 봉투를 저한테 하나씩 주더군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손자가 이러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저랑 준이가 할머니 드리려고 용돈 조금씩 모은 거예요.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있는 거고 우리 아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늘 할머니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할머니, 생신 너무 축하드려요. 저희가 나중에 커서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 많이 드릴게요. 아이고, 어쩜 이리도 마음이 예쁠꼬. 애미야, 네가 자식들을 정말 잘 키웠구나. 애들이 널 닮아서 아주 천사가 따로 없어. 저는 싹싹한 며느리와 착하고 예쁜 손주들 덕분에 하루하루 행복을 느끼며 지냈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행복한 일들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희 손주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집에 내려왔는데 살도 좀 빠져 보이는 것 같고 입맛이 없다면서 밥도 깨작깨작 먹는 거예요. 게다가 안색도 너무 안 좋아 보이더군요. 정남아, 너 혹시 황달 아니니? 얼굴도 그렇고 누나도 약간 누리끼리한 게 황달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요즘에 술을 많이 마시고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예전엔 일 때문에 술 많이 마시고 다녀도 괜찮았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좀 버겁네요. 아휴,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그렇지 술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그러다가 몸 망가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요. 우리 애들 나중에 결혼도 시키려면 돈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놔야죠. 하지만 아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아들에게 병원 좀 가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유난히 꿈자리가 사나운 날이었어요. 갑자기 저녁 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그래, 먹었다.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혹시 무슨 일 있니? 그런데 아들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흐느끼기만 하더군요. 너 지금 우냐? 너 울어?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그러자 아들은 서럽게 울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어머니, 저 병원에 갔는데 몸이 많이 안 좋대요. 간경화 말기래요. 뭐? 간경화 말기?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나랑 너희 애비랑 둘 다 건강한데 네가 무슨 간경화야? 제가 일하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요. 일단 회사 얘기하고 당분간은 치료에 집중하려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평소에 제가 몸 관리를 잘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말씀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건가 봐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아들이 간경화 말기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몸이 튼튼했던 애라 이런 병에 걸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이후에 전 종종 서울에 올라가 아들이랑 같이 병원도 가고 이것저것 챙겨줬습니다. 집이 멀어 자주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옆에서 잘 돌봐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전 며느리에게 전화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미야, 네가 고생이 많다. 내가 네 계좌로 500만 원 보냈는데 이걸로 우리 아들한테 음식도 좀 잘해주고 네가 옆에서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구나. 애미인 내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했는데 너라도 옆에 있어주니 참 다행이구나.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이 옆에서 잘 지킬게요. 꼭 나아서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제가 정말 노력할게요. 며느린 자기가 옆에서 잘 돌보겠다며 엉엉 울더군요. 저는 며느리한테 저희 아들 잘 부탁한다고 몇 번이나 당부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보내준 500만 원이 발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님, 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저희 오빠가 몸이 크게 다쳐서
병원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오빠네가 되게 힘들게 살잖아요. 혹시 어머님이 3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3천만 원을? 솔직히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여태까지 3천만 원도 안 모으고 뭐 했냐는 소리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제 아들을 옆에서 보살피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괜히 물어보면 기분이 상할까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대출이라도 받으려면 받을 순 있는데 그럼 대출이자도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올해 안에 꼭 갚아드릴게요. 그래, 대출이자 내느라 생돈 나가는 것보단 대출이자 아낀 비용으로 우리 아들 병원비하고 약값 하는 게 낫지. 그래, 내가 그 돈 보내주마. 그나저나 우리 아들도 저렇게 누워있고 너희 오빠도 사고로 누워있다니 네가 참 마음이 아프겠구나. 어쩔 수 없죠. 이게 다 제가 감당해야 될 운명인가 봐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올해 안에 갚는다는 약속 꼭 지킬게요. 그런데 며느린 저한테 3천만 원을 빌려간 지 얼마 안 돼. 또 저한테 연락해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애들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데 등록금이랑 이것저것 돈 나갈 때가 좀 많네요. 쌍둥이라 그런지 뭐든지 다 두 배로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요. 돈 달라는 말을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그건 돈을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애들 등록금이 얼만데 그거 우리가 내주마. 손주들 대학 간다는데 내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사실 며느리가 갑자기 자꾸 돈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런데 저도 눈치는 있는 편이라 며느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곤 있지만 아무래도 저한테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며느리가 그동안 우리한테 했던 것도 있고 우리 아들 바로 옆에서 돌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그 돈을 보냈습니다.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뭐하러 바보같이 그런 돈을 보냈겠어요? 그 이후 저희 손주들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용돈을 직접 벌어서 쓴다면서 둘 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 때문에 맨날 밤늦게 집에 들어온다는데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예뻤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너무 걱정돼서 아들한테 영상통화를 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컵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정남이 너 지금 컵라면 먹고 있는 거니? 아픈 애가 무슨 컵라면이야. 이럴 때일수록 더 잘 챙겨 먹어야지. 애미가 밥도 안 챙겨줘? 애들 엄만 오늘 주말이라 약속 있어서 잠깐 나갔어요. 그리고 컵라면은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아프다고 건강식만 챙겨 먹었더니 가끔씩 이런 것도 먹고 싶어서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원래 라면을 좋아하는 애도 아니었고 아픈데 굳이 왜 라면을 먹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 이후에도 아들이랑 자주 영상통화를 했는데 점점 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서울까지 올라가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또 며느리를 외출했다고 하고 아들 혼자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부엌에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밥을 잘 챙겨 먹고 있는 줄 알았는데 부엌에 제대로 된 음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얘 정남아, 너 내가 보내준 반찬이랑 김치랑 다 어디 갔어? 내가 너 좋아하는 반찬들 다 해서 보내줬잖아. 김치도 종류별로 담가서 보냈는데 도대체 그거 다 어디 간 거니? 그런데 아들이 제 질문에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아유, 그리고 왜 밥솥엔 밥이 하나도 없어? 애미가 밥도 안 해놓고 국도 안 끓여놨니? 여기 지금 다 인스턴트 식품에 빵에 그리고 이건 유통기한도 지났잖아. 그리고 집안꼴이 도대체 이게 뭐야? 네 마누라 집안 정리도 안 하니? 아니에요. 제가 치우면 돼요. 네가 치우긴 뭘 치워.
아파서 살이 쪽 빠져가지고는 다 죽어가는 애가 뭘 안다고 그래. 너 사실대로 얘기해봐. 내가 반찬 해다 준 거 어떻게 한 거야? 설마 그거 다 애미가 버린 거니? 그런데 아들은 또 어두운 표정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더군요. 제가 몇 번이나 다시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너무 답답해서 며느리한테 전화했는데 며느린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저는 그날 난장판이 되어 있는 집안을 치우고선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살고 있는 딸한테 연락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정혜야. 아무래도 이건 뭔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정남이 걔가 입을 꾹 다물고 대답을 안 한다니까. 내가 오늘 가보니까 아주 집안이 난리도 아니야. 청소도 안 하는지 거실은 먼지 투성이고 주방은 아주 쓰레기장인데다가 분리수거도 하나도 안 했더라고. 게다가 내가 준 반찬들은 다 버린 것 같더라.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말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말을 안 해주니까 아주 답답해 죽겠어.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엄마 말 들어보니까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빠가 말을 안 해주면 우리가 나서서 증거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요새 집안에 소형 카메라 같은 거 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거 달아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한번 관찰 좀 해봐요. 뭐? 그런 것도 다 있어? 그런데 카메라면 나중에 들키는 거 아니냐? 엄마, 요즘에 나오는 소형 카메라는 단추보다도 더 작아요. 의심도 못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저는 딸과 함께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소형 카메라를 같이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으로 가서 아들이 자는 틈에 소형 카메라를 거실에 설치했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반찬이라도 해주려고 시장 봐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현관문에서 띠리링 소리가 나더니 며느리가 집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니? 내가 전화 몇 통이나 했는데 전화도 받질 않고. 어머님, 갑자기 여긴 왜 오셨어요? 저 오늘 친정에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어요. 너 여기 좀 앉아봐라. 너 혹시 내가 준 김치랑 반찬들 다 버렸니? 냉장고 열어보니까 하나도 없던데 다 버린 거냐고? 그게 그이도 안 먹는 것 같고 애들도 안 먹는 것 같길래요. 그런다고 반찬을 버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밥솥에 밥도 하나도 없던데 너 지금까지 우리 아들 뭐 먹이고 있었던 거야? 맨날 배달 음식이랑 인스턴트 음식만 먹이고 있었니? 저번에 보니까 몸도 안 좋은 애가 컵라면에 찬밥을 말아서 먹고 있더만. 그땐 라면이 먹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네가 밥을 제대로 안 챙겨준 거 아니니? 그런데 며느린 술 냄새까지 풍기면서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참나, 그이가 그래요? 제가 그랬다고 어머님한테 일러 바쳤어요? 뭐? 일러 바쳐? 너 지금 그런 소리가 입에서 나오니? 그나저나 너 우리 아들이 여태까지 매달 월급 갖다 준 돈 다 어떻게 했어? 내가 그때는 너 기분 나쁠까봐 얘기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한테 물어봐야겠다. 너 도대체 우리 아들이 번 돈은 다 어디다가 썼길래 나한테 2번이나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어머님, 지금 그거 따지려고 오신 거예요? 쌍둥이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줄 아세요? 어머님도 애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그이가 벌어다 주는 돈은 당연히 애들 키우는데 다 썼죠. 그래서 지금 돈 없어서 우리 아들한테 라면을 먹이는 게냐? 그래서 저렇게 아픈 애한테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거야? 난 그래도 네가 우리 아들 옆에서 잘 챙겨줄 줄 알았다. 그런데 너 눈이 있으면 좀 봐라. 내 아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힘없이 누워가지고 허구한 날 울고만 있는 것 같더라. 그래도 네가 마누라인데 기본적인 건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니? 허구한 날 밖에 싸돌아다니기만 하고 도대체 네 남편한테 신경 쓰는 게 뭐야? 주말마다 맨날 외출했다고 그러더니 오늘은 아예 술까지 먹고 이 시간에 들어와? 어머님, 저도 힘들어서 그래요. 저는 술도 마시면 안 돼요? 뭐라고? 예,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너 당장 우리 아들 월급 통장 좀 갖고 와봐라. 내가 확인 좀 해봐야겠어. 우리 아들이 그래도 잘 나가는 증권맨이라 연봉도 많이 받았을 텐데 그걸 애 2명 키우느라 다 썼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 많은 돈 다 어디로 썼는지 내가 확인해야겠으니까 당장 갖고 와보라고. 참나, 어머님이 뭔데요? 진짜 웃기고 있네. 어머님, 저 사람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선 넘지 마세요. 저희 집 살림은 제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요. 왜 어머님이 월급 통장을 까라말 하시는데요? 이럴 거면 가세요. 저희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뻔뻔하게 나오는 며느리의 모습에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딸이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옳게, 어른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술을 많이 먹었어도 그렇지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술 마시면서 예의까지 밥 말아 먹었어요? 이봐요 아가씨. 아가씨가 뭔데 참견이에요. 왜 어머님이랑 쌍으로 나한테 난리냐고요. 짜증나 죽겠으니까 얼른 가세요. 엄마, 그냥 가자. 뭐하러 이런 대우 받으면서 여기에 있어. 오빠, 우리 나중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해. 저는 딸의 손에 이끌려 자리에 일어나면서 너무 분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단단히 경고를 했습니다. 혜미 너, 오늘 일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 너 나한테 하나만 걸리면 아주 내 손으로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그날 저는 딸 집에 가서 둘이 맥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모릅니다. 예전엔 그렇게 착한 며느리였는데 저렇게 돌변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분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딸도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올케 언니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요? 설마 우리 오빠 아픈 것도 올케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집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에 제가 모르는 진실이 담기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그 소형 카메라에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이랑 집에서 둘만 있을 때마다 저희 아들을 아주 들들 볶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도대체 나랑 언제 이혼해 줄 거야? 당신은 내가 다른 남자가 더 좋다는데 굳이 나랑 계속 살고 싶어? 그냥 이혼하고 나 좀 놔달라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 그러니까 왜 안 되는데? 억울하면 그냥 이혼하고 그 사람한테 상간남 소송하라니까. 당신 요즘에 간통죄 폐지된 거 알지? 나 이혼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 그리고 상간남 소송해봤자 위자료 3천만 원이면 된다고 하던데 뭘. 그러니까 그 위자료 받고 그냥 이혼해달라고. 어차피 우리 애들도 다 성인 됐잖아. 나 솔직히 예전부터 다른 남자 만나고 싶었는데 우리 애들 성인 될 때까지 내가 당신을 참아주면서 산 거야. 알고 보니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심지어 저희 아들은 그걸 알면서도 이혼을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며느리가 그렇게 막말을 하는데도 고개만 푹 숙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이혼 못 해줘.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우리 이혼하면 우리 애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도 안 해? 나 우리 애들한테 절대 그런 씻을 수 없는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애들이 슬퍼할까봐 나 강경한 말기라는 것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간이 조금 안 좋아서 쉬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이 바람 피워서 이혼한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어떻게 해? 난 절대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렇게 좋으면 그냥 둘이 상간남 상간녀로 그렇게 살아. 알았어? 아무래도 아들은 지금 많이 아프다는 것도 손주들한테 비밀로 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속이 상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따로 있었어요.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까 며느리가 아예 집에 상간남을 데려오는 장면까지 찍혀 있더라고요. 뭐야, 당신 또 왔어? 너희 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내가 떡하니 살아있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우리 집까지 들어와? 이봐요, 정남 씨. 이러지 말고 우리 좋게 좋게 좀 합시다.
그냥 시원하게 이혼해주면 되잖아요. 이혼하면 뭐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그러나 본데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정남 씨만 이혼하는 게 아니라니까. 당신 와이프가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다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억지로 잡아두냐고? 당신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집착병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냐고. 다 죽을 때 되니까 사람이 아주 똥꼬집만 세져가지곤. 지가 무슨 말을 하든 난 절대 이혼 못 해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못 해준다고. 이혼 소리가 우리 애들한테 들어가면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도 안 해? 당신도 한때는 가정이 있었다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애들이 당신한테도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당신 애들이 상처받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냥 이혼 좀 해달라니까.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픈 저희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감히 집안의 상간남을 데리고 오다뇨. 이게 도대체 사람으로서 할 짓입니까?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들 집으로 바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손주들한테도 연락해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가보니 또 며느리는 없고 아들 혼자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원통한 마음에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정남아, 이 바보 같은 놈아. 네 마누라 바람 피우는 건 내가 다 알고 왔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다 터뜨리고 혼쭐을 내줬어야지. 왜 그걸 다 참고 살아? 그래서 네가 속병 걸린 거 아니냐? 왜 그걸 바보같이 참고 사냐고. 하지만 아들은 또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때 제 연락을 받은 손주들이 집에 도착해선 깜짝 놀라 저한테 이러더군요. 할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급하게 오라고 하셔서 그래서 수업도 빼먹고 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고모까지 이 시간에 여기로 오셨냐고요?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뭐 하나 물어보마. 너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자 저희 손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요? 글쎄요,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그런데 엄마는 왜요? 너희들이 너희 엄마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게 하나 있단다. 이제 너희도 성인이니까 알 건 알아야지. 내가 뭐 하나 보여줄 테니까 놀라지 말거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제가 봤던 그 충격적인 영상을 손주들에게 틀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둘 다 입을 틀어막고 놀라기 시작하더군요. 손녀딸은 그걸 보고 울면서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저 남자는 도대체 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빠한테 손가락질하는 건데요. 그리고 아빠한테 막말하고 있는 저 사람 진짜 우리 엄마 맞아요? 우리가 아는 그 엄마가 맞냐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손자는 화면만 묵묵히 보면서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희 손자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아빠, 죄송해요. 우리가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너무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조금 눈치는 챘어요. 엄마가 최근 들어 평소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길래 의심하고 있긴 했었어요. 엄마가 혹시 밖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건 아닐까, 아빠 몰래 사고라도 치는 건 아닐까 하면서 의심했었다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 엄마가 진짜 아빠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다고요? 저 진짜 너무 창피하고 엄마의 저 모습이 너무 추하게 느껴져요. 이 영상을 보니까 엄마를 더 이상 엄마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요. 그러니까요. 아빠, 왜 이렇게 당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자식들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하고도 상의를 했었어야죠. 왜 아빠 혼자만 괴로워하면서 이러고 있었냐고요. 손주들이 울면서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거실은 완전히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출 수 없었어요. 손주들의 손을 하나씩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더 있다.
사실 너희 아빠 지금 간경화 말기다. 네 아빠 저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자 저희 손주들은 큰 충격에 뒷목까지 잡고 아주 난리가 나더군요. 손녀딸은 울면서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진짜 너무해요. 우리한테 그냥 간이 조금 안 좋아서 잠깐 쉬는 거라고 했잖아요. 평생 동안 힘들게 일해서 안신령 가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간경화 말기에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요?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빠 없이 우린 어떻게 살라고요? 저희 손자도 저희 아들한테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예전에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아빠는 우리 가족으로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것도 얘기 안 하고 엄마가 바람 피운 것도 얘기 안 한 거냐고요. 미안하다. 미안해. 난 너희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도 않았고 너희를 지키고 싶어서 그랬어. 내가 이렇게 혼자만 알고 가버리면 너희들은 그 끔찍한 진실을 알지 않아도 되잖니. 그래도 너희 엄마가 너희들한텐 잘했잖아. 내가 죽어도 너희 엄마 너희한테 잘했을 거야. 그래서 난 그냥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나 하나만 잘못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 아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배신당하고 아파서 돌아가시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손주들은 큰 충격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딸이 나서서 정리를 해주더군요. 됐어. 다들 이제 그만해. 그나저나 오빠 이제 어떡할 거야? 다 알았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자 저희 손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나 이거 그냥은 못 넘어가요. 나 그 상간남이라는 사람 절대 가만히 못 놔둔다고요. 그러니까 아빠, 조금만 기다려봐요. 내가 엄마랑 그 인간 절대 가만 안 둘 거예요. 그 이후 저희 가족은 상간남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남은 며느리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건물주더라고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남편도 화를 불같이 내더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감히 아픈 내 아들을 두고 딴 놈이랑 바람을 피워? 내가 아주 서울까지 쫓아가서 작사를 내야겠어. 내 아들 모욕하고 가슴 아프게 한 거 아주 그대로 돌려줄 거라고. 저희 남편은 농사일도 다 팽개치고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했지만 지금 키우고 있는 소도 돌봐야 하고 여기 일은 딸이 도와주고 있으니 그냥 저한테 맡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내키지 않는 듯 했지만 제가 몇 번 얘기하니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후 저희 손녀딸은 집에서 아픈 저희 아들을 보살피고 손자는 혼자 어린이집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손자를 따라서 같이 시위를 했습니다. 저희 손자가 들고 있는 피켓에는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저는 이 어린이집 원장 아들입니다. 저희 엄만 간경화로 죽어가는 저희 아빠를 놔두고 이 건물 건물주와 바람을 피웠으며 그걸로도 모자라 상간남을 집에까지 끌어들여 저희 아빠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사람이에요. 엄마 때문에 저희 가정은 파탄났고 저희 아빠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녕 이런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시겠습니까? 어린이집에 애를 데려다주는 학부모들이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며 수군거렸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어린이집을 가리키며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었더니 며느리가 나와서 갑자기 저희 손자의 뺨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눈이 확 돌아버리더군요. 이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뭔데 우리 손주한테 손찌검을 해? 어머님, 어머님이야말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들까지 데리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무슨 짓이긴 무슨 짓이야. 네가 한 행동에 대해 만천하에 까발리는 짓이지. 네가 우리 아들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한참 모자라. 참나,
그러게 내가 이혼해 달라고 할 때 이혼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 인간은 왜 이혼을 안 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나 몰라. 됐고, 저 이거 경찰한테 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오기 전에 얼른 가세요. 하지만 저와 손주는 경찰에 신고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계속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저희를 연행해 갔지만 저희는 굴하지 않고 다음 날에도 또 찾아가 시위를 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수근거리잖아요. 벌써 어린이집 나가겠다는 애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머님 때문에 저희 어린이집 망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어린이집이 망하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 아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깟 어린이집이 중요해? 그런 무서운 병은 우리 아들이 아니라 네가 걸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해준 걸 생각하면 아주 화딱지가 나서 속이 다 뒤집어진다. 그래서 계속 이러시겠다고요? 그럼 계속 해보시던가요. 그리고 준석이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엄마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뭐라고요? 이래도 되냐고요? 그런 엄만 아빠한테 왜 그러셨는데요? 나 엄마가 아빠한테 한 짓 절대 용서 못해요. 엄마가 아무리 나랑 할머니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절대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시위를 하자 이번엔 그 상간남까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이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 제 건물입니다. 왜 남의 건물에서 행포를 놓고 난리예요? 아, 너 얼굴 보니까 딱 알겠네. 네가 바로 내 며느리란 인간이랑 바람 피운 그 놈이지? 너 오늘 아주 잘 걸렸다. 네가 감히 내 아들 집에 찾아가서 내 아들 가슴에 불을 질러? 네가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까발릴 거야. 이보세요, 사람들. 이놈이 제 며느리랑 바람 피운 상간남입니다. 개도 안 하는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상간남이 바로 이놈이라고요. 에이씨, 창피하게 진짜 왜 이래요? 아휴, 재수없어 진짜. 상간남은 쪽팔렸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리더군요. 저랑 손자가 이렇게 어린이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동안 저희 손녀딸은 애기 엄마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더군요. 손녀딸이 보여줘서 댓글을 봤는데 며느리와 상간남을 욕하는 댓글이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말도 안 돼. 그 어린이집 원장이랑 건물주랑 바람을 피웠다고요? 어머 세상에. 나도 내년에 우리 딸 그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절대 보내면 안 되겠네요. 그런 원장한테 우리 애들을 어떻게 맡겨요? 더러운 놈들. 불륜하는 놈들은 죄다 잡아다가 싹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니까. 게다가 남편이 간경화로 죽어가고 있는데 바람을 피워? 악마도 저것보단 착하겠다. 그런데 저와 손자가 경찰에 몇 번이나 끌려가면서도 계속 시위를 하자 며느리가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었나 봐요. 시위를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 며느리가 집에 찾아와 아들하고 저희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제발 용서해줘. 나 지금 인터넷에도 질 나쁜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다 소문나고 학부모들도 애들 못 보내겠다고 해서 완전 망하게 생겼단 말이야. 내가 그 남자랑 헤어질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러자 아들 대신에 저희 손자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엄마, 용서받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딴 짓을 해놓고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와요? 엄마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어봤자 그 말 믿는 사람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없어요. 아빠, 엄마 말 듣지 말고 그냥 이혼해요. 요즘에 이혼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괜히 우리 때문에 저런 사람이랑 같이 살지 말고 이혼하라고요. 저희도 저런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 안 해요. 여태까지 아빠가 우리 지켜준 것처럼 이젠 우리가 아빠를 지킬 테니까 그냥 엄마랑 이혼하라고요. 사실 아들은 애들 때문에 여태까지 그 모든 걸 숨기고 있었던 거였는데 손자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드디어 마음을 굳힌 것 같더라고요. 결국 아들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당신, 그동안은 날 만만하게 생각해서 날 그렇게 모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도 더 이상 못 참어. 당신 때문에 이미 우리 애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더 이상 당신 같은 인간 밑에서 우리 애들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집에서 꺼져.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그놈이랑 가서 살라고. 알겠어? 여보, 나 진짜 잘할게. 이번엔 진짜 실수였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어? 내가 앞으로는 당신 밥도 잘 챙겨주고 병간호도 잘한다고 약속할게. 필요 없어. 너같이 끔찍한 인간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내 옆에 계속 두겠어? 너랑 계속 같이 살 바엔 차라리 내가 그냥 혀 깨물고 죽는 게 나아. 그러니까 다신 용서해달라는 얘기도 하지 말고 우리 가족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 우리 애들한테 나쁨을 들이지도 말고 그냥 그놈이랑 같이 사라져버리라고. 알겠어? 그 말을 끝으로 저희 가족들은 며느리를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이후 저희 아들은 결국 며느리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제가 며느리한테 빌려줬던 돈을 근거로 재산 분할도 우리 쪽으로 훨씬 유리하게 다 처리가 되었답니다. 상간남한테도 상간남 소송을 걸어서 이기고 평생 상간남 꼬리표를 달고 살게 만들어버렸어요. 전 며느린 저희 아들과 이혼하고 나서 어떻게든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려고 버티고 버틴 것 같던데 결국은 완전히 문제 있는 어린이집으로 낙인이 찍혀 결국 폐원을 하게 되었답니다. 애초에 그런 인간이 소중한 남의 애들을 돌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요즘엔 인터넷에서 소문이 워낙 빠르니 아마 새로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그 사건이 있은 지 벌써 2년이 지났네요. 그 이후 저희 아들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다행히 저희 아들은 손자가 간이식을 해줘서 다시 새 생명을 찾게 되었답니다. 처음엔 손자가 혹시 잘못되거나 부작용이 있을까봐 아들이 계속 거절을 했었는데 저희 손자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결국 수술을 하게 되었네요. 지금은 둘 다 회복되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전 며느리는 이혼하고 나서 상간남이랑 좀 만나는 것 같더니 한 1년도 안 만나서 헤어졌나 보더라고요. 피켓 시위까지 한 저희 손자는 무서웠는지 전 며느리가 저희 손녀딸한테 전화해서 이랬다고 하더군요. 준이야, 잘 지내고 있니? 엄마가 보고 싶진 않어? 난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어. 난 이제 혼자가 됐는데 너희들이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엄마 혼자 너무 외롭구나.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내 손으로 가정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어. 내가 지금 그때 일에 대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줄 아니? 나 다시 너희한테 상처 주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라도 이 엄마를 받아주면 안 되겠니? 아니요, 싫어요. 우리한테 엄마라는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 전화도 내가 마지막으로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요. 손녀딸은 이렇게 말하고선 아예 전 며느리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다고 하더군요. 저희 손주들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전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되어 가족의 연을 끊을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빌려줬던 돈은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대신 돌려줬어요. 저랑 남편은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 돈이 어머니 아버지 노후 자금 아니었냐며 끝끝내 받으라고 하더군요. 모든 일이 잘 끝나고 이제는 밝게 웃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 짠했답니다. 예전에 스쳐 지나가듯 봤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좋은 날엔 서로의 편이 되고 나쁜 날엔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부부라는 건 기쁠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슬프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서로 힘이 되어줘야 하는 관계잖아요. 저희 아들이 간경화에 걸려 하루하루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데도 힘이 되어주긴커녕 뒤통수를 치고 배신한 전 며느리를 보니 아마 전 며느리가 저희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랬으니 죄책감도 없이 상간남을 집에까지 끌어들인 거였겠죠. 그런 인간이 벌을 받아 어린이집도 망하고 가족한테도 버림을 받았으니 정말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죽는 날까지 저희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
열심히 살다 가려고요. 여러분들도 가족을 위해 항상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